나이트 쉐이드라는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나이트 쉐이드가 어떤 솔루션인가 하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 눈으로 봐서는 구분할 수 없는데 그림 안에 화소, 픽셀들을 살짝 조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그림을 갖고 와서 학습을 하면 개하고 고양이를 헷갈리고 맞아요. 그럼 왜 그런 걸 했죠? 왜 그런 걸 하냐면 네. 나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싶다. 위해서. 내 그림을 가져가서 학습하지 마라. 인공지능이 함부로 내 그림을 학습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저작권을 방어하기 위한 시도죠. 그러니까 그걸 학습하면 네. 그림 생성 인공지능의 성능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개를 그리라는데 고양이를 그리고 뭐 집을 그리라는데 차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뭐 AI 열풍이죠. 물론 이제 몇 달 전부터 이미 열풍이 좀 시작이 됐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쪽 분야에 또 투자도 많이 하셨는데 이 AI가 투자로서는 뭐 굉장히 바람직하고 기대가 큰지 몰라도 막상 또 해당 업종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분들은 뭐 직업 대부분이 현존하는 직업 대부분이 뭐 사라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시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또 새로운 직업군들이 많이 창출될 거다. 뭐 인류가 늘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AI 시대 이 직업군들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 직업군들은 얼마나 있을지도 한번 오늘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AI 관련된 저작권 문제, 또 규제 문제도 꽤 어려운 논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는데요. 한 분은 IT 전문가이자 한빛미디어 의장이신 박태웅 의장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AI 직접 유탄을 맞으신 것 같은데 헐리우드에서 컨셉 아티스트로 활동하시는 그래서 뭐 토르 영화에도 아마 참여를 하신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추유진 아티스트까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번 뵌 적이 있죠. 네, 그때도 AI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시간 관계상 이제 못다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풀 버전으로 한번 AI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지금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는지 우리 의장님이 대략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AI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좀 파고 들어왔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 네.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들어와 있는데 네. 잘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면 인식 이거 인공지능이거든요. 안면 인식이요? 네. 그다음에 음성으로 문자 보낼 수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인공지능이고요.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러면 핸드폰으로? 네네네. 네. 사진을 찍을 때 어두운 곳에서 예전 같으면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으면 안 나왔던 사진들이 되게 이쁘게 나와요. 네. 그게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조도를 달리해서 여러 장을 찍어요. 네. 아주 밝은 사진부터 어두운 상태에 다 찍어서 이걸 합치는 겁니다. 합쳐서 제대로 나온 부분만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진이 어두운 데서도 계속 밝게 나오는데 그것도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고요. 스마트폰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 덩어리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백몇십만 하냐 그러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싼 겁니다. 핸드폰이. 왜냐하면 이게 옛날 아폴로 13호 로켓을 달에 착륙시켰다가 데리고 온 컴퓨터보다 얘가 성능이 훨씬 좋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 엄청 컸을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사실은 온갖 곳에 가령 뭐 네이버의 클로바 같은 게 그 회의록 만들어주잖아요. 그것도 네. 다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미 쑥 들어와 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굉장히 뭐 편해진 것 같네요. 굉장히 편해졌죠. 네. 덕분에. 예. 우리 추유진 아티스트께서는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많이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해 왔고 또 직업 전선에도 많이 좀 침투해 있는 걸 좀 느끼실 텐데 어떤 쪽으로 좀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AI가? 아니 예전부터 사실 AI 기술이 저희 직업에서도 되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어떻게 보면 뭐 업레즈 스케일, 뭐
해상도를 되게 높여준다는 AI라던가 또는 뭐 포토샵에서 이제 배경 부분 뒤에 채워 넣을 때 이제 네네네. AI를 사용해서 채워 그래요? 넣는 그런 기능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1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생성형 AI는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직업 자체를 아예 대체해버리는 AI라서 이제 그게 좀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아티스트 분이 안 계셔도 그냥 그릴 수 있어요? 네, 그냥 일반인 분들도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이제 손쉽게 AI 아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좀 어두운 세상 분위기로 저 기둥 한 4개짜리 건물 좀 지어줘, 뭐 그려줘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려준다 이거죠? 네네네. 대단하네요, AI. 네. 그럼 빨리 이거 잘 좀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논란들이 지금 이 AI 특히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그 생성형 챗GPT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논란들이 지금 제일 많이 있습니까, 의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아티스트 분들한테는 네. 아무래도 저작권 이슈가 가장 클 겁니다. 저작권 이슈요? 굉장히 상징적인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이쪽이 컨셉 아티스트 혹은 일러스트레이터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글렉 러트코프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네. 글렉 러트코프스키가 이제 뭐 네. 저 그림 나오네요. 네. 그 판타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분이어서 굉장히 많은 뭐 소니의 그 게임이라든가 뭐 던전 오브 드래곤 같은 그쪽에 컨셉 그림을 그려서 아주 유명해진 분인데 네. 그렉 러트코프스키 풍으로 그려줘라는 프롬프트가 60만 회 이상 입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글렉 러트코프스키가 자기 그림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요. 이 사람의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 풍으로 누구든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분이 이제 인터넷에 자기 그림을 공개할 때는 네. 자랑을 하고 싶어서 혹은 내가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일을 주라라고 해서 올렸을 텐데 네. 그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공지능의 학습을 당한 결과 네. 자기를 베낀 그림이 적어도 60만 장 이상 훨씬 더 되겠죠. 여러 장 그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물방울 화가로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그분 그림을 어떤 화가가 정성껏 흉내를 내요. 뭐 책 위에다 물방울이 올라가 있고 뭐 밥상에 물방울이 올라가 있고 그렇게 그래서 그걸 화랑에다 전시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당신 그게 뭐냐 이게 표절이잖아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그것보다 수십만 배 더 확산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표절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건 되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성껏 붓으로 그리면 다 표절인데 그것보다 몇십만 배 위력을 갖게 누구나 베낄 수 있게 만들면 그건 표절이 아니야. 이게 대단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실은 그 이미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상위 1000개 사이트의 25% 정도가 우리 사이트의 컨텐츠를 긁어가서 AI 학습용으로 쓰지 마라 라고 약관을 바꿨습니다. 그 뉴욕타임스, BBC, 가디언 이런 매체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못 긁고 갑니다. AI 학습용으로는. 제가 만약에 저 그림풍으로 그리면 제가 표절 작가 되나요?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고유의 어떤 창작이니까 그거하고 똑같게 가령 그 물방울 화가 같은 경우는 명백하죠. 물방울을 그린 첫 번째 사람이고 그 자기만의 스타일이 아주 분명한데 그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실제로는 그 사람의 그림을 내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면 거의 비슷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표절이. 상도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저 법적 문제입니까? 도의적인 문제겠죠. 도의적인 문제로. 근데 이제 컨셉 아트 업계에서는 이런 비슷한 류의 그림 스타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서로 내 스타일 베꼈다 이렇게 공격하진 않거든요. 우리 서로 인스파이어 이치하다. 그러니까 서로 영감을 주고받고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게 되는데 이제 AI의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 직업을 그냥 아예 경쟁자로 해서 다 대체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명백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 AI라는 게 수많은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켜갖고 학습을 시킨다는 게 뭐 정확한 기술적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막 비슷하게 막 배워갖고 공부를 시켜서 새로운 어떤 그림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 많은 그림들을 보고 어떤 뭐 화가가 계시거나 혹은 뭐 아티스트시니까 수많은 그림들을 보고 나름의 또 다른 그림을 내가 만들어낸 것과는 매우 다릅니까? 아니면 이 과정이 비슷합니까? 그게 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그림은 예술이라고 하고 어떤 그림은 이발소 그림이라고 하느냐 혹은 어떤 사진은 작품이라고 하고 어떤 사진은 캘린더 사진이라고 하느냐 네.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독창성이라든가 세상을 보는 전혀 새로운 시각이라든가 네. 그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시도일 때 혹은 그 사람의 개성이 충분히 담겨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부르고 그것 비슷하게 베낀 유화들을 우리가 이발소 사진이라고 부르고 네. 사진들도 어떤 개성이나 표현, 새로운 시각이 있을 때는 작품이라고 하지만 비슷비슷한 정물들을 개성 없이 찍어내면 그거는 달력 사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예술과 양산품의 경계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길게 하면 네. 네. 인공지능이 학습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의 가령 뭐 5조 개의 문서다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AI가 어떤 일을 해요라고 물으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AI가 그린 것들이 예술인가 아니면 모방인가라고 했을 때 그게 모방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얘가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애니까 네. 가령 그 인상파 그림을 보면 네. 인상파가 왜 나왔냐면 카메라의 발명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 전까지 화가들이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었는데 카메라가 나오면서 그 수입원이 결정적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필요가 없지 않아? 라는 질문에 맞닥뜨린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나한테는 이렇게 보였어. 나는 이렇게 봤어. 이런 인상. 그래서 해뜨는 인상이라는 그림을 그린 게 시작이 돼서 인상파라는 그림이 나왔고요. 치마의 어디에도 흰 색깔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전부 다 흰 치마를 입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햇빛 아래서 이렇게 나한테 보였다는 거니까. 그 전까지는 흰 건물을 그러면 그냥 흰색을 칠했어요. 네. 그러다가 인상파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입체파가 있거든요. 입체파는 그 상대성 이론에 등장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어요. 네. 시간하고 공간이 두 개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게 엮여 있는 거다. 라는 게 나오고 나서 입체파는 여러 개의 시간을 중첩해서 하나의 그림에 그렸어요. 어떤 여자의 모습이 있으면 앞, 옆, 뒤를 한꺼번에 그려가지고 시간의 중첩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걸 왜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인상파 이전의 모든 그림들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시켜놓고 그림을 그리라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인상파 그림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입체파 이전의 모든 그림들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시켜놓고 네. 그림을 그리라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입체파 그림은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은 없기 때문에.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애니까 없는 패턴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모방을 하는 애구나 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로 저는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의미가 생기는데 하나는 기존의 패턴들을 인식해서 당연히 피카소 같은 경우도 기존의 그림들을 굉장히 잘 그렸던 피카소인데 새로운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거죠. AI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에 만약에 그 당시 이제 AI가 있었다 치고 훌륭한 AI가 있었다 치고 기존의 패턴을 충분히 학습을 시킨 상황에서 제가 어떤 뭐 프롬프트라고 하나요? 명령어를 통해서 네. 기존의 그림풍에 플러스 다양한 보는 시각을 5군데 정도 네가 정해서 옆모습, 앞모습, 윗모습, 밑모습 등등을 한 화면에 보여줘 라고 만약에 제가 명령을 내렸다면 어쩌면 AI가 그렸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정프로님이 그린 그림이 되겠죠. AI에게 제가 명령을 내렸음에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일단 그거 하나는 제가 해결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AI라는 게 기존의 그림들만 학습해서 어떤 비슷한 결과물만 내놓는 것에 불과하다면
현재 아티스트 분들이 별로 그렇게 걱정할 건 없는 거 아닌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그려낼 거기 때문에. 그게 상업 미술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상업 미술 쪽에서 이쪽은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라거나 혹은 나만의 어떤 뭐라거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나의 화풍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네. 그렇지만 상업적 목적에 대단히 충실한 어떤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물론 그 중에서도 아주 압도적으로 잘 그리고 자기 개성이 뚜렷하면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기존에 해왔던 패턴들인데 굉장히 정교하고 게임이나 영화의 컨셉을 잘 표현하는 그림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AI가 잘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굳이 창의적이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 컨셉에 대단히 충실하게 표현을 잘하면. 네네네네. 그거에는 AI가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면 추유진 씨께서 볼 때도 네. 그런 일들을 AI가 굉장히 잘 수행해내고 있습니까? 네, 되게 잘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명령어를 입력해 봤을 때 네. 너무 멋진 퀄리티의 그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사용하고 싶죠. 왜냐면은 이제 단가가 훨씬 더 가격이 좋아질 테니까 그들 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어떤 도구 하나가 생긴 것 같은데 많은 우리의 역사에서도 그랬듯이 새로운 기계가 우리 인간의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줄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는 그 명령어를 잘 내리는 걸로 인간은 작업을 하고 AI는 그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협력을 해나가면 물론 이제 해당 직업의 숫자는 매우 줄어들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우리 인류가 그렇게 발전을 해왔으니까 이 AI로 만드는 그런 그림 작업 같은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까 혹시? 그렇게 하면 곤란한 점이 생겨요. 곤란한 점이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이제 GPT-4가 코딩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GPT-4가 코딩을 어디서 배웠냐면 주로 두 개의 사이트에서 배웠어요.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와 GitHub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스택 오버플로우는 개발자들의 지식인 같은 사이트예요. 내가 코딩을 하다 막히면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막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네. 다른 경험 있는 개발자들이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고 코드를 넣어줍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설명은 안 보고 그 코드만 갖고 와서 마치 자기가 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GitHub은 이제 소스 코드 레파지토리라고 해서 코드 저장소예요. 네. 그게 여러 명이 협업을 하면 코드를 모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모으는 가장 큰 저장소예요. 오픈 소스 저장소인데 그 스택 오버플로우가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트래픽이 10%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굳이 스택 오버플로우를 오지 않고 GPT-4로 그냥 바로 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가 점점 더 최근 지식의 분량이 줄어들겠죠. 사람들이 적게 오니까. 네. 그런데 기술은 굉장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한 2, 3년만 쳐져도 볼 게 없는 사이트가 돼버려요.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GPT-4까지는 코딩을 배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뒤에 나오는 AI들이 코딩을 어디 가서 배울 건데라는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들어드리면 네. 구글에서 미국 구글이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해보고 있냐면 키워드를 넣으면 검색을 해주는데 그 정보가 관련성이 높고 믿을만 할수록 위로 사이트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상위 10개 사이트에 들어있는 관련된 해당 정보들을 인공지능으로 요약을 해서 먼저 보여주는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인공지능이 정말 잘 작동을 해서 이 요약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10개 사이트가 트래픽이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약으로 만족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트들이 트래픽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해서 정보 광고 질이 많이 수익이 떨어지겠군요. 없어지고 해서 사라지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정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 형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이트들이 없어지면 구글은 어디 가서 검색을 해오지? 누구 걸 가지고 요약을 하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컨셉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인 게 네. 이분들이 그린 그림들을 가지고 학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 다 말려주고 나면 누구 그림을 어떻게 학습할 건데라는 질문이 남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약간 데이터 제공자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큰데 AI를 학습시키는 네네네.
근데 이제 같은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컨셉 아트를 이제 넣고 학습을 하고 뭐 다양한 이미지들을 넣고 학습을 했는데 이미 데이터셋이 데이터가 다 차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학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되게 약간 이상한 이미지들이 많은 거예요. 손가락이 뭐 6개가 달린 인간이라던가 뭐 그런 되게 오염된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자가 학습을 하다 보니 이제 계속 프린트를 계속하면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아티클들도 되게 많고. 네. 나이트쉐이드라는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나이트쉐이드가 어떤 솔루션인가 하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 눈으로 봐서는 구분할 수 없는데 그 그림 안에 화소, 픽셀들을 살짝 조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그림을 갖고 와서 학습을 하면 개하고 고양이를 헷갈리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왜 그런 걸 했죠? 왜 그런 걸 하냐면 네. 나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싶다. 위해서. 내 그림을 가져가서 학습하지 마라. 인공지능이 함부로 내 그림을 학습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작권을 방어하기 위한 시도죠. 그 나이트쉐이드가 나와서 꽤 잘 작동한다는 걸 밝히는 논문이 나왔는데 네. 문제는 이 나이트쉐이드를 적용한 그림인지 아닌지를 인공지능이 밝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학습하면 네. 그 그림 생성 인공지능의 성능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개를 그리라는데 고양이를 그리고 뭐 집을 그리라는데 차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에 의지하는 게 줄어들고 사람에 의지하는 게 더 유지가 좀 오래 되겠네요. 만약에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다면. 그러니까 아직은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선생님 우리 거 그림 가지고 다 학습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저작권에 대한 지불을 하셔야지요.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AI 회사들의 이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 뭐 저작권 관련해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네. 현재 우리 추유진 아티스트께서는 이제 현업에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그 해당 업종에 계신 분들이 뭐 일을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그만둘 고민을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현재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네, 되게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뭐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 베테랑 컨셉 아티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거의 뭐 근데 파업이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직업이 지금 없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확실히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프로덕션에서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사실 그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기획 단계에서 스크립트나 뭐 컨셉 아트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챗GPT나 이제 뭐 미드저니나 뭐 그런 생성 AI 프로그램을 써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광고 쪽은 오히려 정말 거의 다 AI를 쓴다고 얘기를 들었고. 광고 쪽이요? 네네, 광고 쪽에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일자리 물론 이제 AI가 좀 더 본격화되면 아마 일자리들 많이 특히 이제 지식 관련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란 얘기는 좀 듣긴 했는데 이미 이제 이쪽 일자리는 꽤 많은 침범이 좀 들어온 것 같고 다른 쪽 일자리들도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혹시 들립니까? 아니면 예상이 좀 되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 굉장히 많이 없어질 겁니다. 내년 하반기 가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없어질 내년 거라고 하반기쯤엔 네, 생각하는데요. 가령 그 고객 지원 쪽 업무가 전형적으로 AI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요. 네. 그 지금 무슨 비용 문제가 물론 있긴 합니다만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만 따지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뚜렷한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AI에서 전화해갖고 콜센터. 콜센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뚜렷한 패턴이 있으니까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2대8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80%의 질문이 20%의 문제로 온다고요. 네. 가령 뭐 내가 인터넷 서비스 회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집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된다거나 속도가 느려졌다거나 해지하고 싶다거나 네. 추가로 가입하고 뭐 싶다. 그렇겠죠. 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얘가 굉장히 편하게 대답을 잘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거기다 또 좋은 점이 얘는 감정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네. 술 먹고 주사를 부려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받아준다. 네.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없어질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일단 거니까. 없어질 일자리. 네네. 그 컴퓨터 개발자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10년차 개발자가 GPT-4를 가지고 코딩을 하면 3년차 개발자 한 서너 명을 데리고 일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난다고 하거든요. 프로그래머인가요, 그거는? 네네, 네. 개발자들. 프로그램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뚜렷한 패턴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년 뒤에 챗GPT를 써가지고 개발을 할 10년차 개발자가 없어져요. 안 뽑으니까. 주니어들이 다 없어지니까 지금. 네. 그리고 그 광고 홍보 마케팅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대형 마트 가보면 코너마다 포스트 붙어 있잖아요. 네. 뭐 거제에서 올라온 싱싱한 뭐가 있다든가 1+1이라든가 그런 카피들은 뚜렷한 패턴이 있거든요. 어느 마트 가도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대형 마트에서 그런 일 하는 사람이 한 4명 있었다면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면 한두 명이서 챗GPT나 뭐 이런 애들 데리고 일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런 쪽에서 확 없어지죠. 네네네. 그리고 그 주식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의 골드만삭스 이런 데는 그 트레이더들 사람은 다 내쫓았고 그 자리를 다 개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공지능 뭐 투자 봇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긴 네.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뚜렷한 패턴이 있으니까 다 자동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제가 볼 때 위험합니다. 제 아는 성우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지금 주변 분들이 굉장히 위협감을 좀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럴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성우분들의 목소리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인공지능 목소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예, 뭐 물론 이제 내 목소리를 이렇게 이용한 인공지능도 있고 그냥 아예 가상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굳이 뭐 성우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성우 쪽도 굉장히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당장 좀 그러니까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안 좋은 일인 것 같긴 한데 원래 이제 뭐 새로운 기술들 만들어지면은 늘 이제 해당 일자리들은 많이 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런 하나의 과정 정도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이전에 그런 기술 발전 단계에서 있었던 일자리 뭐 변화와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두 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뭐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근데 보통 이게 약간 미국을 주축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이 등장해도 그쪽에 일자리가 더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캘리포니아나 뭐 텍사스, 뭐 뉴욕 이런 쪽으로 일자리가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과테말라, 뭐 쿠바 이런 쪽에 계신 뭐 텍스타일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은 자동화로 인해서 아예 직업이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엄청난 지역적 불균형이 더 심화될 거고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 한꺼번에 확 없어지는 것도 뭐냐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너무 급격한 발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거대 언어 모델 생성형 인공지능 만드는 회사 그 창업자들이나 개발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본 소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아예 머지않아 사람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 올 거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 소득이 필수적인 제도가 돼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 인류의 그 기술 발전의 역사와 노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노동의 역사는 곧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입니다. 계속 줄여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숫자로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켠에 엄청난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가령 내가 신발을 100켤레를 만들던 사람이 기계로 10,000켤레를 만들게 됐는데 예전에 10명이 신발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도 10명이 만들고 있다 그러면 10만 켤레의 신발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다리가 갑자기 2개였던 게 20개, 30개가 안 되면 그건 못 신어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불경기가 오고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갔는데 그게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계속 줄여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 4일제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강제적인 사회적 압력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임팩트를 사회적으로 잘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으로 일어난 엄청난 부를 사회적 안전판을 구축하는 데 투자하고 그만큼 남게 된 여가 시간을 오버타임 하는 데 쓰지 말고 주 4일 정도로 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그 나머지 시간을 챗GPT 고마워? 이러고 놀 수 있으면 그 기술 발전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로는 그 반대되는 시그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가 점점 더 소수의 쏠리고 엘리트에게 집중이 되고 빈부격차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이를테면 미국도 보면 지금 파퓰리즘이 엄청나게 슬치고 선동이 먹히는 이유가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자체가 인류에게 유익하지 않다. 때로는 그 반대에 더 가까운데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징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AI CEO들이 우리 이제 노동 안 해도 돼 이런 말들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미국에서 그 기업들을 세금을 막 더 매기거나 그런 류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부의 재분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면 이 AI 회사한테 98%의 세금을 부과하자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다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모든 직업군들을. 뭐 현실성은 매우 좀 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뭐 안 내겠죠, 그죠? 뭐 소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리고 뭐 그 정도 세금 내면 회사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튼 이제 그만큼 추가로 걷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익에 대해서 뭔가 나눌 방법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움직임, 이런 이제 논의들이 있기는 있군요. 네, 그 사회적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는 AI 과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일자리 다 없어질 텐데, 그게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지금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반대로 쓰여서 되겠나?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판을 제대로 만들자, 혹은 기본소득을 전 인류를 상대로 구현할 때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새로운 직업군이 막 창출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그게 타임 갭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하면 그 산업혁명 초기에 런던 도시의 평균 수명이 20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소년 노동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5살, 6살 때부터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시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20살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산업혁명 이전 수준까지로 회복하는데 9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제도 룰을 확립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 중간에 이제 야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서 되겠냐 해서 소년노동 금지법이 나오는데 그때 영국 미디어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왜 노동할 자유를 뺐느냐. 근데 제목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왜 일할 자유를 뺐느냐. 그렇지만 그건 일할 자유가 아니었던 거죠. 어린 소년들을 착취하는 자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90년이 지나서야 겨우 회복을 하게 됐어요. 그 회복하게 된 중요 원인이 그런 야 이거 소년 노동하면 애들 다 죽이겠구나라는 깨달음과 노동조합의 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 문제와 그것에 대한 해결책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90년이면 어떤 사람의 한 생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케인스 같은 경제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문제들은 가만 놔두면 시장에서 언젠가 해결할 거다라고 이제 제도 경제학파들이 얘기를 하니까 케인즈가 그렇지 우리는 모두 언젠간 죽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긴 해결은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AI가 광범위하게 지금 우리 삶을 침투하면서 뭐 직업들도 사라지고 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이제 가져오는 것은 이제 바로 지금 생겨날 일들이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해서 AI와 관련된 뭐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나는 시간까지 굉장히 또 갭이 있으니 아마 그 사이에 뭔가 완충 장치를 마련하든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미 AI는 지금 뭐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리 삶을 지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저작권 관련 법 제정. 저작권 관련? 네. 네. 저작권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때 네. 예를 들면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티클 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다 학습을 해버린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맞나요? 미드저니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계의 이미지들을 뭐 텍스트랑 이제 이미지로 같이 해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네. 데이터셋을 만드는 뭐 그런 방식을 취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되게 이제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미지 보시면 네. 스팔스라는 되게 유니크한 아트 스타일을 가진 아티스트분이 어떤 있어요. 게 그림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림 중에 어떤 거죠? 왼쪽이 이제 그 사람의 오리지널 작업이고 아 왼쪽 5개가 그러면 원작자 네, 거고 원작가고 오른쪽 이제 4개가 4개는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사이파이 시티 뭐 스타일 오브 스팔스라고 했을 때 제너레이터를 해봤을 때 이제 네. 이 사람 스타일이 되게 유니크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을 넣었을 때 이제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내는 거죠. 스타일은 거의 그 같죠. 스타일은 되게 그러니까 왼쪽 5장은 원작자, 오른쪽 네. 4장은 AI 네, 네. 맞아요? 네. 그 네. 최근에 그 챗GPT가 네. 그 DALL-E라는 그 네네네.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을 합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넣으면 그림도 그려주는 걸 네. 했는데 거기에 사전 설정된 프롬프트를 보면 오픈 AI 쪽에서 뭐라고 명령을 걸어놨냐면 최근 100년 이내 아티스트의 그림을 흉내낸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은 거부해라 라는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최근 100년 사이 그러니까 살아있거나 혹은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정도의 아티스트 그림은 흉내낼 수 없도록. 네네. 사전에 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런 저작권 이슈에서 좀 안전해지고자 하는 노력인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 비슷한 그림이 안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을 안 넣거나 하면 그 사람 스타일로 해라. 블락을 했으니까. 아예 다른 류의 그림이 나오겠죠. 네네네. 아예 학습된 데이터 중에서 골라서. 그러니까 아까 그 그렉 러트콥스키 스타일로 그려달라 네. 이러면 이제 싫어요 이러겠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그래서 이 사람 스타일을 아예 뺐어요. 아예 뺐는데 또 문제가 뭐였냐. 어떤 사람이 아니 이 사람 스타일 너무 좋아. 우리가 많이 썼어.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이 사람 네. 스타일을 아예 공부시킨.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하면은 이 사람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게 되게 애매한 거죠. 법적으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미드저니니 하여튼 뭐 큰 저 AI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지켜주겠지만 또 수많은 AI 회사가 앞으로 엄청 쏟아질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오픈 소스들이 많거든요. 네. 라마2 이런 것들은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이니까 네. 매개 변수가 뭐 70억 개에서 130억 개 뭐 이런 것들인데 걔들한테 전체적인 범용의 어떤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렉의 그림만 학습시키고 이쪽 그 판타지풍 그림들을 학습을 집중시켜서 파인 튜닝을 하면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막기가 어렵겠네요. 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이제 규정을 만들자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규정은 예를 들면 어떤 규정을 혹시 좀 뭐 미국에서든 아니면 우리 의장님이든 우리 추 선생님은 어떤 거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미국에 이제 제 컨셉 아티스트 소송하고 있는 친구 얘기에 따르면 네. 뭐 데이터셋을 우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거.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그 인공지능 회사들이 학습시킨 그 친구들 네네 그 데이터. 뭘 가지고 학습했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해라. 네. 그 유럽연합의 AI 법 초안에도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개할 수는 있나요? 근데 이게 뭐 한두 장 공부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뭘 몇십억 가지고 장. 했다. 뭘 가지고 했다가 있으면 충분하죠. 그래요? 예를 들어 네. 뭐 구글 보고 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 뭉텅이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네. 뭐 네이버 보고 했다. 구텐베르그 프로젝트에 네. 올라와 있는 책을 전부 다 학습했다라거나 네. 이런 식으로 특정할 수 있게 설명을 하면 되죠. 그건 이제 그들이 뭐 공개할 수 없는 건 아니고 공개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공개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 AI 시스템에 편견이 들어가 있을 때 그 편견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편견. 예를 좀 들어드리면 네. 애플이 미국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든요. 네. 그 신용카드를 발급을 하면 신용한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당신은 발급해 줄 수 없어. 당신은 한 달에 300만 원, 당신은 한 달에 5억.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부가 통장을 같이 쓰는 부부가 있었어요. 네. 두 분이 직업도 같아요. 재산도 공동재산이고. 근데 애플에 신용카드 신청을 했는데 남편이 부인보다 12배나 더 높은 신용한도를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다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랬어 하고 참 이상한 일이라고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그걸 보고 이상해서 들여다봤더니 정말 이상한 게 맞아. 그래가 기사를 크게 냈어요. 네. 그 애플이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제휴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든요. 그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는 절대로 성차별적인 신용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성명도 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신용한도를 평가하는 AI 시스템을 폐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그 골드만삭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신용한도 평가 데이터 전체를 예를 주고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성차별적인 신용한도 평가의 역사를 그대로 다 읽어낸 거예요. 과거에. 예, 그래서 그대로 한 거죠. 근데 이 사건의 백미는 신용카드 신청서 포맷 어디에도 남자 여자를 나타낸 항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알았대요? 얘는 신용카드 신청서만 봐도 이건 남자가 쓴 거네, 이거 여자가 쓴 거네를 안다는 거죠. 잠재된 패턴이 있었으니까. 똑똑하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부부가 하나의 통장을 썼고 직업도 같고 재산도 공동재산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견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뒀으면 우리는 계속 그 신용평가를 받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공개를 해야 이 데이터를 쭉 보면서 선생님 쓰신 데이터가 편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면 못 쓰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공개해라. 네. 그리고 또 있습니까? 데이터 공개하고 공개만 하면 돼 아니면 데이터 공개하고 네. 이제 뭐 3C라고 해서 뭐 네. Consent, Credit, Compensation 해서 그게 뭐죠? 이제 동의를 우선 받고 동의를 받아라. 네, 우선 데이터셋에 넣기 전에 우리의 동의부터 먼저 받아라. 넣고 나서 동의를 요구하지 말고 아. 우선 넣기 전에 동의를 받아라. 아 근데 그거는 AI 뭐 제가 이제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AI를 학습시킬 때 일일이 뭐 요 그림 선택을 인간이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으나 대체로 그냥 뭐 어느 뭉텅이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사이트든 아니면 어느 뭐 뭉텅이로 이렇게 그냥 집어넣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를 들면 뭐 A라는 작가의 그림도 들어가 있거나 혹은 뭐 제 그림도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네, 그거를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작위로 그냥 무단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창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학습을 시킬 때 동의를 구해라. 네, 먼저 학습을 시키기 전에 먼저 동의를. AI 과학자들도 사실은 룰을 만들자, 규제를 하자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때 공동성명을 냈잖아요. 샘 알트만, 그 오픈 AI CEO가 샘 알트만인데, 샘 알트만, 그 다음에 그 딥러닝이라는 모델 자체를 만든 제프리 인턴, 요슈아 벤지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유명한 AI 과학자들이 전부 다 공동으로 사인을 내서 낸 성명서가 있어요. 그게 딱 한 줄인데, 인공지능이 팬데믹, 그러니까 그 대규모 전염병이나 핵전쟁만큼이나 인류의 멸종을 부를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인 것으로 다 다뤄져야 한다라는 성명을 내요. 그리고 그 성명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기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를 논문을 같이 씁니다. 네. 그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 논문에 보면 이 AI를 규제하는 국제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를 이제 주로 4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지정학적인 이익이 너무 큰 분야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각 나라별로 무차별한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AI를 실제로 적용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나라일수록 오히려 자원도 학습 데이터도 교육기관도 없다. 세 번째로 각 나라에서 제각기 규제를 하기 시작한다면 네. AI의 발전에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AI 회사들이 일일이 각 나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딜을 하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를 합의를 해야 된다면 오히려 AI 발전에 더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글로벌로 규제하자. 글로벌로. 네. 예. 야, 근데 글로벌로 글로벌로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거?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 IAEA 같은 그런 기구를 만들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어떤 모범 사례 같은 게 생겼을 때 예. 그것을 즉시 전파해서 전 세계 모든 AI 회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도 글로벌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네. AI 쪽의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로 룰을 세팅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논문을 냅니다. 야, 근데 이 국가가 예를 들어 AI를 막 정부 차원에서 막 하는 거면 뭐 UN 같은 혹은 뭐 IAEA 같은 이게 좀 가능하겠는데 기업들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글로벌 규제를 전 세계가 하자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나라 기업들은 뭐 오케이 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나라들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그 전혀 통일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이 아마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하고 러시아 사례를 늘 들거든요. 네네. 상황 논리인데 네.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하지만 중국, 러시아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텐데 그럼 우리 발목만 잡는 것 아니야? 뭐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네네. 반론을 펴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게요. 네. 그 우리가 이제 핵확산 방지 조약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당 나라들이 있어서 핵을 가진 나라가 핵폭탄을 가진 나라가 조금씩 늘어나죠. 그런데 핵확산 방지 조약이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나라가 핵폭탄을 가지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자제를 호소하고 고립을 시키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유전자 조작에 관해서도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예전에 유전자 조작이 급격히 기술이 발전했을 때 그 전 세계 유전자 조작 관련된 과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아실로마라는 작은 도시에 모여서 합의를 합니다. 공통의 룰이 세팅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연구 개발을 중지하자. 그래서 실제로 6개월 동안 그 미국 그 의료 당국에서 유전자 조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전 세계 유전자 공학자들이 실험을 중지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 선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AI 쪽도 네. 사실은 그렇게 공통의 룰을 만들어주는 편이 개발하기 더 낫다는 거죠.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규제에 따른 비용이 그 편이 훨씬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되면 저도 이제 좋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핵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야, 니네 개발하면 가만 안 둔다는 어떤 그런 거의 뭐 반협박에 가까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니까 사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개발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중국도 이미 그 AI 관련해서는 뭐 미국과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면인식이라든지 뭐 일부 분야는 훨씬 더 미국보다 더 많은 데이터셋을 갖고 이제 개발을 한 걸로 이제 얼핏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안면인식은 킹왕짱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국이 굳이 미국 말을 안 듣는, 그러니까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건 핵무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그냥 문제는 좀 아닐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AI 관련된 제품들 수출이 다 금지당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크죠. 예. AI 관련된 제품의 수출. 네.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는 뭐 어떻게 쓸지 모르시겠지만 당신 가지고 나오시는 건 안 돼요. 이런 제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 작가들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100년 안에는 안 돼.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아니야, 니네 마음대로 해. 현직 작가도 괜찮아. 추유진 아티스트 것도 얼마든지 뭐 따라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중국은 이제 그 저작권도 이제 글로벌한 규제를 아예 지금 안 받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중국은 막 발전을 더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회사가 중국 회사가 만든 그런 그림들을 이제 우리는 손에 피 안 묻히고 이렇게 사온다든지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야, 중국이 거기 잘 된다던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중국의 돈이 계속 그런 걸로 몰리기 시작하면 과연 그런 우리 다 같이 좀 뭘 하자는 이게 잘 될 수 있을지가 이제 좀 걱정인 겁니다. 근데 이제 네. 그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AI 써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데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AI를 써서 게임을 되게 빠르게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스팀이라는 이제 게임 플랫폼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 게임 플랫폼이 제일 큰 게임 플랫폼이고 미국 거고 이제 거기에 게임을 올렸을 때 당하는 거죠. AI를 썼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있다 하고 거부당하기 때문에 미국에 판매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게임들은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큰 시장에는 팔 수 없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뭐 규제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네. 그런 룰을 따르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해가지고 글로벌하게 엄청난 돈을 벌고 싶지 중국 안에서만 깨작깨작 하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룰을 따라가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중국 안에서만 뭐 중국 기업들도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글로벌로 그렇죠. 진출하려고 한다면. 돈을 이게 보통 거대 언어 모델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2조 이상은 들어가는데 네네. 그거를 근데 저희는 중국 안에서만 쓰겠어요. 이럴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아까 저 말씀 중에 우리 취진 아티스트가 그 컨센트, 그러니까 먼저 공개를 하라는 거 하나 네. 클리어하게 공개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구하라는 거 데이터셋에 넣기 전에 작가들의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라. 네. 그다음에 아까 또 뭐 크레딧 얘기를 잠깐 주셨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신용을 쌓으라는 거죠. 신용? 신용. AI 회사 자체가 네. 저희들한테 신용을 쌓으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되게 거부하고 니 똑바로 해라. 믿을 수 있는 일을 예, 해라. 그러니까 믿어지게끔 되게 오케이. 그런 신용을 쌓는 것 요건 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학습 데이터를 알아서 잘 공개를 하고 네. 예, 예. 학습 데이터에 숨긴 게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크레딧 신용을 쌓는 조처가 쌓는다는- 되겠죠. 네. 네. 그 정도 하면 됩니까?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컴펜세이션 보상 만약에 썼을 때 내 이미지를 썼을 때 이제 적절한 보상이 취해져야 된다. 뭐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건 뭐 네.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거겠네요. 그리고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게 파워 게임이 될 수밖에 없고 저 컨텐트 크리에이터들이 그렇게까지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령 우리 전부 다 우리 그림들에 대해서 나이트 쉐이드 적용합시다 해버리면 AI 회사들이 답이 없을 겁니다. 약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포이즈닝을 하는 거거든요. 네. 독을 네. 집어넣어버리는 거니까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림인데 AI가 구분 AI가 못합니다. 파악할 때는 이상한 그림으로 간다 이거죠. 그렇죠. 데이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람 눈으로는 구분 못하니까 네. 대환장 파티가 열리는 거죠. AI가 업데이트되면서 그런 것도 잘 구별하거나 혹은 그 왜곡된 거를 다시 좀 고쳐내는 지능을 가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뭐 쥐와 고양이 게임인데요.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서로. 이쪽에서도. 네. 음. 지금 이를테면 교통 표지판 같은데 네. 스티커 몇 개만 이렇게 저렇게 붙이면 얘가 완전히 엉뚱하게 인식하거든요. 스톱 사인을 뭐 30마일 이상으로 달리라는 사인을 네네네. 인식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공격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우리나라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AI 어마어마한 이 전쟁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좀 혹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AI. 우리나라가 네. 지금 AI 인덱스 뭐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측정하는데 대체로 6등에서 7등 사이입니다. 전 세계? 예, 이스라엘하고 왔다 갔다 해요. 6, 7등이에요? 네. 잘하네? 잘합니다. 그래요? 그럼 미국, 그다음에 중국?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미국을 100이라고 놨을 때 네. 중국이 아마 45인가? 뭐 그 정도 수준. 그래요? 네. 그리고 중국 다음에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35 수준. 뭐 이런데 우리가 그 35 수준 좀 근처에 가 있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말로 된 포털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네이버나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네네네. 그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있고 언어 데이터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한글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백엔드 기술이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이버가 검색을 한다고 치면
가령 뭐 5억 페이지에서 10억 페이지 정도의 데이터들을 긁어와서 인덱스를 다 붙이고 저장을 한 다음에 검색어를 치면 0.3초 안으로 주룩 뜨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억 개의 페이지에서 그걸 다 라벨을 붙여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관련된 검색어가 나오면 연관도가 높은 순서대로 0.3초 안에 몇 페이지가 돼도 뿌려줘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대용량의 동시 그 대규모 네네. 병렬 처리가 기술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자연어 처리도 그만큼 잘해야 되고.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거대 언어 모델에 치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네이버가 상당히 빨리 네. 이쪽에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이버 클로바엑스는 저 화제가 안 될까요? 그 예전에 챗GPT 때는 막 이용자들이 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막 서로 그 공유하면서 엄청 화제가 좀 됐었고 실제로 주가도 그것 때문에 많이 떴는데 네이버는 클로바엑스 공개 한 2달 됐나? 뭐 언제인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만 공개하고 나서 사람들이 뭐 야 클로바엑스 썼더니 뭐 이런 거 나오더라 이런 거를 제가 뉴스든 블로그든 이런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예, 챗GPT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이 뭐 썩 다르다라고 말할 게 없고 예. 거기다가 제가 써보니까 그 얼라이먼트를 너무 심하게 한 느낌이 있어요. 얼라이먼트가 뭐예요? 얼라이먼트가 뭐냐면 정렬을 시킨다라는 뜻인데요. 네. 온라인이 정렬하다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얘한테 질문 답변을 쭉 계속하게 해서 이 답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요. 1점부터 5점까지. 네. 1점은 하면 안 되는 답, 5점은 훌륭한 답인데 이걸 굉장히 심하게 시키면 애가 개성이 없는 범생이가 돼버려요. 아, 뻔한 답만 내놓는. 굉장히 지나치게 조심을 하는. 아. 제가 그 하이퍼클로바를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이고 이런 범생이가 있나 이런 느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 뭐 문제되지 않으려고 근데 노력을 좀 많이 했구나. 예 네이버 쪽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붐을 일으키는 것도 좋지만 자칫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우리 비즈니스가 다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본업은 AI가 아직 아니니까 본업인 네이버가 다치면 안 된다는 고려가 지나치게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AI 발전에는 약간 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거 자꾸 맞고 저거 맞고 뭐 요렇게만 가라 이렇게 되면 뭔가를 학습하거나. 그러니까 예. 얼라이먼트 텍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정렬을 지나치게 하면 애가 능력이 떨어지는 걸 얼라이먼트 텍스라고 해요. 얼라이먼트 세금. 뭐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명백히 얼라이먼트 세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의도한 바가 있었겠죠.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아, 그래 정신이 아 맞네요. 하긴 그것도 누가 네이버 클로바엑스에 또 물어봐갖고 답 이상하게 나오면 분명히 그 뉴스 될 거고. 그건 분명히 뭐 포털을 뒤덮을 수 있거든요. 아, 너무 자명하니까. 그래서 아마 총선 지나고 나서 얼라이먼트 텍스를 살짝 걷어낼지도 모르겠다. 아. 그때까지는 하여튼 수그리고 B2B 쪽에 지록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짐작입니다. 네네. 우리 추희진 저 아티스트께서는 네. AI를 이용을 해보셨죠? 네, 직접. 네. 해보니까 와 정말 얘는 뭐 1, 2년 차 조수들 필요 없다 싶을 정도로 일을 잘 해내긴 합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주니어 아티스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저희가 그래요? 그냥 조금만 수정하면은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멋진 컨셉을 만들 때도 있고 이제 저희가 그냥 원하는 대로 되게 쉽게 수정할 수 있게끔 베이스를 너무 잘 만들어 주니까 몰래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용하면서 또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도는 해보고 싶긴 해요. 그냥 아티스트로서 되게 네. 내가 얼마까지 AI로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시도는 해보고 싶긴 한데 네. 현재 본업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욕심이 나실 텐데. 네,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그 경계가 사실 좀 모호합니다. 뭐예요? 가령 아도be 포토샵도 네. 그 기능 중에 많은 부분이 AI로 구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 쭉 나눠주고 네네네. 뭐 그라데이션을 넣어달라, 뭐 이쪽을 밝게 해달라, 이쪽 조명을 때려달라 그런 게 다 AI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는 애매하긴 하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기술 보조 수단 되게 결국 이제 저작권이 어디에 있냐에 관한 질문 같아요. 맞아요. 예. 저작권이 어디에 있냐? 네. 예를 들어 내가 그 보조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을 때 그건 내 거죠. 예. 그건 내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네. 한 90% 도움 받았어요. 난 10% 고쳤어요. 아니 지금 이 카메라들 있잖아요. 네. 이 칩 안에도 그 AI 알고리즘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뭐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그 스마트폰으로 네. 카메라 사진을 찍었으면 네. 네가 찍은 거냐라고 질문했을 때 네. 가령 그 사진을 여러 장 찍은 다음에 그걸 합해가지고 하나의 사진으로 만들었다면 그거 내가 찍은 건가? 뭐. 얘가 찍은 건가? 그리고 인물 사진을 찍으면 뒤에 배경을 자동으로 지워주잖아요. 음. 네가 찍은 거야? 뭐 스튜디오 조명으로 해달라고 하고 찍으면 스튜디오 세팅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경계는 굉장히 모호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뭐지 최근에 미국 법원에서도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이미지 예전에 그 작년에 수상한 네네. 이미지잖아요. 오른쪽 그림이요. 네. 네.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이제 저작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소송에서 졌어요. 그래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네. AI로 만든 건 이제 그 기준은 너무 AI를 많이 썼고 만약에 내가 페인트 오버를 되게 좀 많이 했다면 저작권이 조금은 그래도 인정이 됐을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제 인간의 손길이 더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거는 저작권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네. 하기도 했고. 근데 인간의 손길이라는 것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그림도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900개 맞나요? 아마 제가 기억하는 건 900개인가의 프롬프트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 좋은 그림을 저 얻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900번 수정이었는지 900개의 저 프롬프트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만큼 많이 했다면 줘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내가 붓으로 칠해야만 그게 내 저작권인지 아니면 이거 그만큼 명령어를 아주 세세하게 내놔서 정말 이건 저작권 인정할 수도 있는 문제는 혹시 아닌지. 이런 그 생각이 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림의 저작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프롬프트의 저작권을 주자는 얘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단어 100개를 써서 프롬프트를 썼다면 네. 일일이 다 그 돈을 프롬프트를 내가 아주 잘 고안을 해서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오게 했다면 그 프롬프트는 특허를 받을 만하지 않나? 이런 논의들은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프롬프트를 써도 다른 결과가 나잖아요. 2번 하면. 다른 결과 나옵니다. 네. 그러니 그 그림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애매한가요? 저는 네. 둘 다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둘 다 주면 안 된다? 네. 네. 왜냐면 그러니까 둘 다 줘도 된다면, 만약에 줘도 된다면 이미 저작권, 데이터셋에 대한 투명성이랑 저작권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 이제 선결 네. 과제죠, 그거는. 네네. 네. 다 해결된다면 데이터셋에 문제 없다는 저도 조건 아래. 네. 그럴 때는 그러면 AI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라 할지라도 줄 수도 있다.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이 자료 보면은 네. 이게 시크릿 인베이전이라는 마블 TV쇼인데 이제 여기 인트로 영상이 AI로 다 제작이 됐어요. AI로? 네. 네. AI로 다 제작이 됐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막 사람들이 와 너무 멋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마블이 이런 짓을? 약간 그런 좀 되게 안 좋은 반응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잘 나왔어요, 퀄리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래요? 그냥 네. 네. 근데 네. 그 감독이 이제 뭐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고 뭐 그런 식의 이제 말을 하셨지만 뭐 지금 약간 파업도 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창작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약간 마블이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네. 사람들이 많은 실망을 했고 뭐 이제 뉴스들은 다 약간 대부분 그런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쩌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쪽 아트 쪽에 계신 분들은 같이 이제 공감도 좀 많이 하시면서 저렇게 좀 저작권 보장되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수많은 그 직업군들 있잖아요. 뭐 콜센터라든지 뭐 컴퓨터 개발자, 마케팅 이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보호장치조차 이야기하지도 못한 채 직업들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니네들은 그나마 좀 낫다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서 야 그분들의 그 어떤 박탈감 같은 거는 야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있나 아니면 시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해내는 건가 굉장히 고민이 좀 되네요. 그 사회적 안전판을 네.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한국이 그 빈곤 탈출률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 빈곤 탈출률 뭐냐면 조세 재정 정책의 결과로 빈곤선 아래에 있던 사람이 빈곤선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냐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데 네. 그게 한국이 OECD에서 꼴찌인데 그냥 꼴찌가 아니고 60대 21 정도 차이로 꼴찌예요. 우리보다 앞에 멕시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 76세가 넘어가면요. 절반 이상이 빈곤선 아래로 떨어져요. 노인 빈곤이 심각하죠. 네. 그래서 그 80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데 80세 이상이 되면 그 자살률에 곱하기 2.64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안전판을 구축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네. 한국이 굉장히 살기 힘든 나라가 돼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힘든 것 같은데. 지금도 굉장히 힘들죠.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안전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왜 나왔냐면 저는 한국 사회가 지금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입시가 전쟁이고 지옥이잖아요. 네네네. 왜 그런가 하면 떨어지면 죽거든요.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사회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지옥에서 애를 낳을 수 없다 해서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네. AI가 아무리 훌륭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게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더 가속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빈부격차가 전에 없는 효율성을 띠면서 확대될 거거든요. 네네. 이건 뭐 사회적인 혹은 뭐 정치적인 뭐 큰 타협이 있지 않고는 근데 뭐 변화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겠네요. 갑자기 뭐 기업들의 이익을 니네 줄여라 뭐 이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베버리지 리포트 아시죠? 베버리지 리포트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현대복지국가의 기틀을 잡은 보고서잖아요. 그 베버리지 리포트가 1942년에 나옵니다. 그때가 영국이 2차 대전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베버리지 리포트가 나오는 겁니다. 복지국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전쟁 중인데도 수십만 부가 팔려요. 그리고 지금 복지의 천국이라는 북유럽에서 복지 제도를 시작했을 때 그분들 1인당 GDP가 3,000달러 수준대였어요. 우린 지금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3만에서 4만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돈 문제는 아니다. 2차 대전 때 영국도 전쟁하면서도 했던 복지제도를 우리가 왜 못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복지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단한 오해입니다. 그 OECD하고 IMF가 2014년에 리포트를 내요. 20년 동안 전 세계 경제 각국의 경제를 추적 관찰한 결과 빈부격차 확대가 단일 변수로는 가장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다라는 걸 밝혀요. 그리고 빈부격차를 좁힐수록 더 큰 성장과 더 오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걸 부자들의 은행인 IMF와 OECD가 선진국 클럽인 OECD가 동시에 같이 밝히는 거예요. 왜 복지가 비용이 아닌가 하면 그 생활비가 간당간당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요. 이분들이 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즉시 써야 돼요. 뭐 반찬을 사고 쌀을 사고 뭐 양말을 사고 안경을 사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않으면 이 사람들도 돈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이 도는 걸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잖아요. 그 화폐 승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복지비를 제대로 쓰면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져요. 10,000원을 쓰면 이게 한 7배 돌면 7만 원 효과가 나고 12배를 돌면 12만 원 효과가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이재용 씨한테 돈을 준다고 치면 이재용 씨가 그걸 쓰겠냐는 말이에요. 10,000원 줘봐야 안 쓴다고요. 돈이 잠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복지 비용은 잘 쓰면 굉장한 재정 정책이 됩니다. 경제 사이즈가 커져요. 활력이 생기죠. 뭐 이론은 좀 있겠습니다만
뭐 그리스 같은 데를 또 예를 들으시는 분들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스는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 네. 거기가 뭐 복지 엄청나게 많이 써서 망한 것처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복지라든지 기본소득 정도의 논의가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지금 이루어져야 네, 이루어져야 됩니다. AI 시대에 적어도 어마어마한 양극화를 좀 막을 수 있는 좀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추유진님은 AI 지금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우리 직업으로 또 생활로 이렇게 파고드는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좀 돼야 된다라고 혹시 뭐 끝으로 좀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돼야 한다는 거는 그냥 뭐 계속 이렇게 공론화가 되어야 된다. 아, 공론화가 좀 네, 돼야 계속 된다. 공론화되고 계속 뭐 저 같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뭐 프로그래머 실질적으로 계시는 분들 아니면 뭐 다른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도 다 같이 네. 와서 뭐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나누는 장이 네네네.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AI 회사들이 지금 돈 많이 버나요 벌써? 아니면 아직은 돈 벌 단계는 아닌가요? 많이 버는 곳은 1.3조 원 이렇게 버는 데도 이미? 있고요. 네. 아, 그 컴패니언 서비스 그러니까 채팅 네. 캐릭터를 가진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네. 거기가 한 1.3조 원 정도 벌었고요. 보통 사용자가 평균 하루에 2시간씩 쓴다 그러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그림 왜 그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사진 비슷하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것들 그 너의 사진을 뭐 네. 20장을 만들어주는데 한 번에 뭐 $40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는 것도 그 아, 몇천억 유료 서비스예요? 네. 아, 그분들 돈 많은 분들입니다. 아, 인스타에 막 올리시던데 네, 그게 네, 네. 유료군요. 예. 그 회사들도 몇천억 벌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오픈 AI는 지금 돈을 많이 까먹고 있습니다. 아, 워낙 서버 비용 뭐 이런 게. 네, 너무 많이 들어서 한 달에 $20 받는데 네. 사용자당 $10 정도 손해 보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 쓸수록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수면 손해요. 손해입니다. 빨리 이럴 때 빨리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두 분의 한 분은 이제 현업에서 직접 이제 AI 폭풍을 이제 몸으로 맞고 계신 분이고 한 분은 뭐 책이라든지 강연을 통해서 특히 이제 AI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좀 전해주신 분인데. 오늘은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조금 저희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말씀 좀 나눈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래도 좀 푸근하고요.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시간을 잠깐 드릴까요? 뭐 끝으로 요 얘기를 제가 좀 빼먹었다라든지 요 얘기는 꼭 좀 하고 가야 된다. 말씀 혹시 있으시다면. AI 윤리에 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AI 윤리. 투명성이란 보통 8가지 범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투명성은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사람인지 AI인지를 언제나 사용자가 즉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투명성이에요. 책임성은 어떤 경우에도 AI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만든 놈. 네. 이게 책임성이고요. 그 보통은 이제 만든 회사만 생각하는데 만든 회사와 그것을 서비스에 활용한 회사 양쪽이 다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견고성이 있어요. 이게 견고성. 해킹 같은데 안전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할루시네이션이 8.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비율이. 그게 사실은 서비스를 책임있게 하기엔 너무 높은 숫자고요.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걸 통해서 해킹하는데도 꽤 취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견고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 아까 편견 같은 그런 거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 범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 윤리란 게 막연하게 너는 윤리적이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글로벌하게 보통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정도의 그게 8가지 범주. 네. 이런 AI 기술 발달에 따른 윤리성 같은 것들은 반드시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끝으로 주셨고요. 혹시 있을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분은 AI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AI는 뭐든 말 시키면 뭐래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죠? 뭐래도 만들어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휴진 씨는 AI는 아닌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AI와 관련된 깊은 또 설명, 또 현업에서의 문제점 같은 것들 말씀해주신 박태웅 의장님 그리고 추유진 아티스트님 두 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AI 관련된 대토론회가 한 번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한번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